이번 시간에는 우리 조선의 왕 세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조하면 뭐가 떠오르죠? 아무래도 이 어린 조카인 단종을 결국 쫓아내고 자신이 왕이 된 또 비정한 군주 이미지. 결국은 1453년 계유정난이라는 그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왕에게까지 오른 세조. 그런 이 세조에게는 항상 이제 어린 조카를 죽이고 이제 자신이 왕이 오른 권력의 화신이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또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는 왕권 강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편찬 사업에 있어서 큰 성과들을 보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조의 두 얼굴,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주 냉혹했던 그런 이미지와 또 왕이 되어서는 뭔가 조선의 체제 정비를 위해서 노력한 그런 왕 세조의 모습,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세조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조하면은 항상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어린 조카 단종입니다. 그리고 결국 세조에 의한 희생양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럼 이런 그 구조가 생겨나게 된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세종은 상당히 능력 있는 왕이었고 그 세종의 뒤를 이었던 왕세자 문종 역시 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세종이 돌아가신 이후에 왕위를 계승한 후에도 세종대의 업적을 그대로 이어서 문종 역시 나름대로 이런 정치적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웠던 것은 문종은 젊은 시절부터 조금 병치레가 잦았고 그 병약했던 이유로 일찍 승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종의 뒤를 이어서는 바로 이 어린 아들 단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 조선 왕실의 어떤 비극을 잉태하는 싹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인데요. 조선의 역대 왕들은 원래 장자 상속이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장자가 왕이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태조의 뒤를 이은 정종 두 번째, 그 다음에 태종은 다섯 번째 아들이었고, 이 세종 같은 경우도 태종의 어떤 그 힘으로 인해서 세 번째 아들인데도 왕위에 올랐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문종이 적장자로서 왕위에 올랐고, 그 뒤를 이어서 연속해서 단종이 적장자로서 왕위에 오름으로써 왕실에서 어떻게 보면 경사인데 결과적으로는 적장자 컴플렉스가 계속되는 겁니다. 적장자로 즉위한 왕은 정말 병약하거나 어리거나 이런 식으로 왕위를 이으니까 누가 힘을 피냐 하면은 신하들의 권력이 강해져요. 특히 세종 때는 이 집현전에서부터 길러진 학자라든가 세종의 폭넓은 인재 등용책으로 말미암아 아주 그 노련하고 경험 있는 신하들이 상당히 이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서라든가 황보인, 정인지 이런 인물을 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하들이 왕이 어리고 별로 이제 그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니까 갑자기 이제 신권이 강화가 돼요. 이것은 마치 조선 전기에 정도전과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 신하들의 권력을 최대한 강화시키는 조선의 정치 모델을 삼은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문종이 승하하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하들을 불러요. 특히 김종서라든가 황보인과 같은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어린 단종이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 단종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 당신같이 경험 많은 신하들이 우리 단종을 정말 잘 보필해 주시오라는 유언을 남겨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왕의 유언을 받은 대신이라 해서 고명 대신이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문종의 이런 유언이 이들을 힘을 더 강화시켜줘.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왕을 대신해서 확실하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어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김종서나 황보인 등은 정말 거의 왕보다는 신하들의 권력을 훨씬 강하게 행사를 하면서 대표적으로는 황표정사라고 해서 예나 지금이나 정치에 있어서는 인사권이 가장 중요해요. 관리들의 인사를 누가 담당하느냐. 그래서 이 황표정사라는 것은 원래 관리를 임명할 때는 보통 3망을 해요. 3망. 3명의 명단을 올리거든요. 올리면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에게 동그라미를 쳐서 낙점을 하는데 소위 이때 황표정사라는 것은 미리 김종서나 황보인과 같은 신하들이 관리들의 자기들이 선호하는 인물에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노란색의 표시다 해서 황표라고 하는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왕이 또 보고 그냥 그대로 하니까 실질적인 인사권은 왕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신하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을 위시해서 김종서와 황보인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지자 이것을 가장 이제 불만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 누구냐면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나중에 세조로 대조구죠. 수양대군은 문종의 동생,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세종대왕에게는 그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나중에는 한편으로는 수양대군의 편에 서기도 하고 금성대군과 같이 일부는 또 수양대군의 반대편에 서게 하는 형제 간의 또 다른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문종, 세종의 두 번째가 수양대군, 세 번째 아들이 안평대군이에요. 여러분들 안평대군은 뭘로 유명하죠? 우리가 그 안견이 그린 그림 중에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바로 그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의 배경에 안평대군이 안견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것을 그린 그림이 바로 목류도원도입니다. 그 세 번째 아들 안평대군은 김종서하고 황보인하고 아주 친밀한 교분을 형성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수양대군은 조선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왕실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 운영해 나가야 하는 나라인데 저렇게 신하들이 설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하고 닮았죠? 바로 조선 초기에 태종하고 매우 닮아 있습니다. 태종이 정도전과 같은 신하가 소위 설치는 상황을 결국 그거는 눈 뜨고 볼 수 없다 해서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린 단종을 끼고 그 신하들의 신권이 지극히 비대하는 상황을 이것을 완전히 차단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수양대군은 서서히 자기의 희화의 신복을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수양대군의 희화에 모인 인물들은 크게 문신과 무신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문신의 대표 주자가 한명회, 골람, 그리고 신숙주였습니다. 그래서 신숙주와 같은 인물은 수양대군이 단종의 즉위를 알리는 사신으로 중국에 갈 때 신숙주가 수양대군하고 함께 사신으로 가요. 이 과정에서 둘은 요즘 표현을 하면 소위 코드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 중 대부분이 수양대군에게 나중에 반기를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산문이라든가 박팽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데 비해서 수양대군의 편에서 신숙주는 계속 함께 그 노선을 걸어가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아마도 단종의 즉위를 알리는 사신으로 갈 때 함께 갔던 인연이 이 두 사람을 운명적으로 결속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 명의 골람, 신숙주와 같은 이런 제사들 이외에 수양대군은 휘하에 홍윤성이라든가 양정이라든가 유숙과 같은 무신들까지 끌어들이면서 뭔가 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D-Day를 잡죠. 1453년 10월 10일 소위 말하는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1450년이 계유년이어서 계유, 그리고 정난이라는 것은 바로잡을 정, 어려울 난입니다. 어려움을 바로잡은 사건. 이것은 당연히 수양대군 편에서 붙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계유정난을
전형적인 쿠데타로 보고 있는 거죠. 1453년 10월 10일에 쿠데타입니다. 이때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을 일으켰을 때 최고 목표는 뭐냐면 바로 김종서를 제거하라가 이게 최고 특명입니다. 왜냐하면 단종에 있어서 가장 단종을 보필하는 핵심 신하였고 신권의 대표 주자였기 때문에 바로 이 김종서를 이제 제거하는 작업에 수양대군이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 D-Day로 결정된 그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이 휘하 장정 몇 명만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김종서도 이때는 상당히 경계를 하죠. 수양대군이 경계를 하기 때문에 누가 이제 왔는가를 이제 동태를 살피는데 별다른 무장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 수양대군이 뭔가 이제 문서 같은 거를 보였으면 이것 조금 읽어보시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날씨가 되게 어두웠다고 해요. 어스름 달빛에 김종서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매복했던 수양대군의 신복들이 김종서를 절퇴로 내려쳤고 그 상황을 목격했던 아들 김승주가 급히 달려와서 이 아버지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김종서와 함께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소위 말하는 이 김종서가 정말 이 수양대군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역시 그 최근에 그 공주의 남자라는 이런 드라마에서는 바로 이 김종서의 아들하고 수양대군의 딸하고의 사랑을 이제 드라마로 함으로써 소위 뭐 조선시대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정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야사의 그런 내용이 몇 줄 나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라는 거. 그래서 그런 그 당시에도 보면 이런 극적인 사랑과 뭐 아픔 같은 거 이런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회자되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종서의 제거와 동시에 수양대군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당시에 그 조정의 대표 관리들을 단종이 부른다라는 그것을 핑계로 해서 궁궐에 불러들이게 해요. 궁궐에 불러들이게 하고 나서는 이미 이 수양대군 쪽에서는 제사 한 명회가 중심이 되어서 당시 수양대군 편에 설 사람들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들을 미리 명단을 작성했다고 하죠. 이게 뭡니까? 지금 또 그런 이야기 많이 돌아요. 뭐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인사철 같은 데 많이 도는 용어 바로 살생부입니다. 살생부. 살생부를 미리 작성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자신들하고 협조를 할 사람들은 살려두었지만 반대 세력들은 그대로 제거를 함으로써 완전히 그 쿠데타는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이 일약 권력의 최고 정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수양대군은 바로 왕이 됩니까? 역시 왕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마치 위화대군을 성공시킨 태조 이성계가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왕자의 란을 성공시킨 태종 이방원이 바로 왕이 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그런 과도기를 거치듯이 수양대군도 명분상으로는 김종서라든가 항보인과 같은 신하들이 너무 설쳐서 내가 이들을 제거한 거지 나는 왕위에 오르는 야심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수양대군의 가장 반대 세력이 되는 성산문조차도 개유정난이 일어났을 때는 3등 공신에 임명이 돼요. 성산문 같은 사람도 끌어들이는 거죠. 약간 젊은 엘리트 신하들을 끌어들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결국 수양대군의 그 최종적인 목표는 어디 있었죠? 바로 왕권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권력을 확실히 잡고 어느 정도 과도기를 거친 후에는 단종을 압박을 해서 마침내 상황으로 몰아내고 자신이 세조로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성산문과 같은 인물은 이때는 수양대군이 왕위로 오르기 전까지만 했을 때는 그래도 수양대군에게 어느 정도 협조를 했지만 본인이 직접 왕이 되는 이런 사실은 완전히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적 가치 기준에 의거할 때 어떻게 조카를 죽이고 이때는 죽이진 않았죠. 조카를 폐위시키고 삼촌이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성산문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던 박평년 등과 더불어 단종보기 운동을 굳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도 재밌는 또 운명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옥새를 전달받는 날, 세조에게 옥새를 전달받는 날 성산문이 예방승지라고 해서 당시 요즘으로 치면 청와대 수석쯤 됩니다. 비서 수석쯤 되는데 이 성산문이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전달해주는 이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참 상황이 묘하죠. 나중에는 철저히 반대하는 그런 인물인데 그 사람에게 옥새를 전달해주는 직책상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성산문이 그 옥새를 전달하고 나서는 자책을 하면서 절친했던 친구였던 박팽령과 더불어 우리 저 경애루 연못에 빠져 죽자고 합니다. 우리 정말 여기서 진짜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왕을 지키지도 못하고 저렇게 폐륜적인 그 왕을 맞이했는데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역사적 상황이다. 우리 함께 경애루 연못에 빠져 죽자고 하다가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우리가 살아서 복수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들이 단종 복위 운동을 굳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1456년 어느 날 그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큰 잔치가 창덕궁 광연전이라는 건물에서 벌어지기로 예정이 되었고 정말 이건 그 하늘이 주신 기회인지 바로 이 잔치 사신을 접대하는 잔치 모임에 이미 성산문과 더불어 단종 복위 운동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그 나중에 사육신의 한 명이 되죠. 융부. 이 두 사람이 벼룬검이라 그래가지고 이 잔치의 경호원으로 발탁이 된 거예요.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다. 바로 잔치가 하는 그 상황에서 기회를 봐서 이미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칼을 차고 있으니까 이 세조를 암살을 하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하나 차곡차곡 거사를 준비해 나가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수양대군의 이제는 세조죠. 왕으로 올라갔으니까 세조의 대표적인 참모였던 한명회가 요즘으로 치면 미리 사전 답사를 해요. 그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너무 좁다라는 거죠. 이 좁은 공간에 이런 호위대장들, 경호원들을 많이 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해서 경호원을 세우는 일을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산문을 비롯한 단종 복위 운동을 추진했던 인물들은 비상이 걸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정대로 교사를 진행을 할 것인가. 이러면 너무 안 되는 거죠. 정말 세조를 살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거사를 연기하자로 결론이 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탈자가 생겨요. 우리가 흔히 단종 복위 운동하면 사육신을 떠올리지만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은 그 숫자보다 훨씬 넘어요. 대략적으로 한 7, 80여 명이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원래 거사를 계획하기로 했던 인물 중에 김질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장인인 정창손한테 의논해요. 이게 너무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건 정말 실패하면 역적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한테 의논을 하러 갔더니만 장인이 뭐 그런 큰일이냐면 바로 손잡고 요즘으로 치면 고변을 해버립니다. 사고를 그냥 폭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모자가 누구냐. 성산문, 박팽년, 하이지, 이게다. 이렇게 되고 이것이 세조에게까지 알려지면서 세조가 격분을 합니다. 세조의 입장에서 보면 성산문이나 박팽년은 세종 시절부터 세조도 능력이 있는 왕자였어요. 세종 시절부터 함께 학문을 연구하고 서로 협조했던 그런 사이고 정말 자신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옥새까지 전달해 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면서 전부 다 잡아들이라고 합니다. 잡아들이고 직접 국문을 합니다. 이거를 친국이라 그래요. 지금의 경복궁 건물 보시면 사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 사정전 앞마당에서 직접 친국을 하면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해준 게 뭐 있냐? 내가 또 너희들하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좋았고 이랬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막 세조가 이제 격앙되면서 이들을 막 소위 말해서 신문을 합니다. 이때 이들도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특히 세조를 화나게 했던 것은 세조가 이때 이미 왕이죠. 뭐 왕이면 전하라든가 뭐 왕께서는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호칭하냐 하면 계속 나으리 나으리 이럽니다. 기분 나쁘죠, 그죠? 왕인데 자기가 왕을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으리께서 왕위를 도둑질하지 않았으셨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관직에 있어서도 나으리가 주신 녹은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저 곡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성삼. 직접 정말 조사해 보니까 그 월급으로 받은 녹봉을 그대로 쌓아두고 하나도 먹지 않았다라는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박평영 같은 경우도 세조 때 충청도 관찰사로 있었는데 계속 박평영도 나으리 나으리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충청도 관찰사까지 시켜줬는데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는 나의 신하가 아니냐 이러니까 저는 신하 신자 쓴 적이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박평년이 쓴 문서를 보니까 신하 신자 대신에, 여러분들 신하 신자 아시죠? 거기다가 글자 약간 바꿔가지고 클거자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세조를 엄청나게 분노시켰고, 결국 열려실 기술과 같은 기록에도 나타납니다만은 직접 막 세조가 아주 그 불에 달군 쇠로 이 사람들을 정말 엄청나게 가혹하게 신문을 하죠. 그때 성삼문은 나는 뭐 그렇게 몸이 정말 그 고통 속에 그 힘들어 하면서도 뭐 아직 나는 죽지 않았다. 더 쇠를 달고 오라. 막 이런 이야기 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도 일어나고, 또 수양대군, 즉 이제 세조의 동생 중에 금성대군의 영모 사건도 일어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국 세조는 처음에는 단종을 상황으로 궁궐에 모셔두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단종의 존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영월의 청령포라는 곳에 유배를 보내요. 유배를 보내고, 그 영월의 청령포라는 곳은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강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정말 천혜의 유배지요. 정말 이 소위 말해서 탈출이 거의 불가능한,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보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유배를 보냈죠. 그리고는 이렇게 유배를 보냈지만 여전히 살아는 계셨죠. 살아 계신 상황에서 또 금성대군이 또 영주 순흥을 중심으로 또 소위 말해서 단종 복위운동을 일으키니까 단종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왕권은 너무나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던 세조가 마침내 단종에게 처형을 명해요. 그래서 단종실록을 보면은 결국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세조실록이죠. 세조실록의 기록을 보면은 단종이 영월의 청령포의 유배지에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거, 활시위를 당겨가지고 목숨을 끊은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러 다른 기록들을 보면 특히 대표적으로 의금부도사 왕방현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기록에 보면 단종을 자신이 사약을 들고 단종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도 나와요. 천만리 고운길에 머나먼 님,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역고로 시작하는 그 왕방현의 시조 등을 볼 때 결국 세조가 단종의 그 죽음을 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그 정황은, 단종의 무덤은 그래서 한때는 왕을 역임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덤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당시 영월의 호장 어몽도라는 사람이 겨우 수습해가지고 조성해준 무덤이 지금의 장릉입니다. 그리고 이 장릉이라는 무덤도 현재는 왕릉의 격을 갖춰서 장릉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에는 노산군 묘라고 했어요. 묘. 왕으로, 결국 세조가 왕으로 오른 이후에 단종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노산군으로 강등시키고 무덤도 노산군 묘, 그리고 실록도 단종실록이 아니라 노산군 일기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단종을 격화시키고 권력을 잡은 세조, 이런 세조가 왕위에 올라서 완전히 우리가 보면 정말 이제 그 비정한 그런 왕이었지만, 나름대로 중앙 집권 강화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편찬 사업에 그 이룩한 공적 또한 적지가 않습니다.
먼저 이 세조는 왕위에 오른 이후에 마치 조선 초기에 태종이 그랬던 것처럼 신하들이 권력이 너무 이 비대한 이런 정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문종, 단종 때 다시 그 의정부 서사제가 복구가 되면서 신하들의 권력이 강해지자 태종이 그랬던 것처럼 육조 직계제를 부활을 시켜요. 그래서 육조 판서들에게 직접 왕명을 하달하게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를 했고, 또 토지제도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선 초기의 토지제도인 과전법을 대신해서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를 실시를 합니다. 직전법의 특징은 퇴직관리, 과전법 같은 경우는요, 퇴직관리들에게도 토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토지 지급은 조선시대는 수조권,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직전법 같은 경우는 퇴직관리에게는 주지 않고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나누어 줌으로써 이제 국가재정 같은 거, 이것을 훨씬 더 이제 절약하는, 그리고 현직관리들에게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토지 측량에 있어서 기구 개발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보이는 모습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조하고 관련해서는 세조의 행차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세조는 본인 스스로도 사실 상당히 이런 그 조카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라는 이런 어떤 그 뭐 원죄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데 상당한 그 이 신경이 갔음이 분명해요. 그래서 세조 시대는 잦은 행차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다, 역시 그때도 홍보를 해요. 행차를 통해 가지고 왕권을 과시하고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을 변명도 하기도 하고, 이런 그 행차를 자주 나섰는데, 대표적으로 보은의 속리사도 보은의 속리산에 가면 지금 법주사가 있습니다만 이런 속리산 일대를 찾기도 했고, 또 강원도에 상원사라는 절도 찾았어요. 그래서 이 세조라는 왕이 행차했을 때 절에 많이 가는데, 이 사찰에 많이 가는 것도 세조의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세조가 불교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강경도감을 설치하기도 하고, 이 강경도감에서는 뭐 속보상절이라든가 월인속보와 같은 불교 경전도 편찬을 해요. 이때 세조를 대표하는 그 승려, 참모쯤 되는 승려가 바로 이 신미라는 승려였어요. 그리고 이 속리산에 갔을 때 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지금 또 보은에 가시면 정의품송이라는 소나무가 있습니다. 세조의 행차가 지나갈 때 가마가 아무래도 이제 그 나무에 걸리니까 이게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만은 이 소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들어줬다 그러죠. 들어주면서 가마가 쉽게 지나갔다. 그래서 야, 이거 대단한 신기한 능력을 갖춘 소나무다 해서 마치 관리들에게 이 직급을 주듯이 정의품의 직급을 준 거예요. 정의품은 조선시대는 판서, 요즘으로 치면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장관급 소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의품송 소나무 일화에서도 우리가 세조가 충청도 지역에 행차를 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강원도 상원사라는 절에 갔을 때는 또 많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세조가 사실은 이 피부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뭐 야사에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단종의 생모였던 현덕왕후 권씨가 꿈에서 정말 세조를 저주하면서 침을 뱉었는데, 그 침을 맞고 난 이후부터는 피부에 병이 생겼다, 피부병이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세조도 자주 이제 뭐 온천도 찾고, 또 이 상원사라는 절에 갔을 때도 그 아주 그 물이 맑은 냇가에서 목욕을 하고 했다고 해요. 목욕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어느 순간에 어린 동자승이 나타나서 제가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등을 밀어줘요. 등을 밀어줘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씻은 듯이 그 피부병이 없어졌다라는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그 동자가 자신이 문수보살이라고 해요. 문수보살이라고 하면서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 효험도 봐서 그런지 세조는 바로 상원사라는 절을 자주 찾고, 이곳에 상당히 이제 뭐 소위 뭐 시주 같은 것도 하면서
절을 크게 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또 이 절에서 있었던 또 아주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세조가 이 상원사라는 절에 갔을 때 이 절에서 이렇게 예불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이가 나타나가지고 자꾸 세조의 옷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막 끌고 이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다가 그 예불을 드리다가 황급히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자객들이 숨어가지고 세조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그래서 세조가 이 고양이들 되게 신기한 능력을 갖췄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또 보면 상원사에 가면 고양이 석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게 바로 세조와 그 상원사와의 또 그리고 고양이와의 아주 좋은 인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조는 이런 그 행차를 통해서 이 자신의 어떤 집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어떤 통치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의품 소나무의 이야기라든가 고양이 석상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조는 편찬 사업에도 상당한 그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의 편찬이 세조 때 착수가 됩니다. 보면 우리가 고려사회와 조선사회를 구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 중에 하나가 성문법전의 유무예요. 바로 이 조선시대에 본격적으로 법전이 편찬되는데, 조선 초기에 태조 때 정도전에 의해 조선경국전이라든가 세종 때 정전 6권이라든가 이런 법전이 일부 만들어졌지만 국가적 사업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편찬되는 것이 세조 때입니다. 그만큼 세조가 나라의 기틀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완성된 법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국대전 편찬에 이제 편찬을 시작을 해서 결국은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세조가 스스로 본인 때 완성을 하는 게 아니라 예종, 성종을 거쳐서 이때 완성이 된다는 거죠. 세조도 무리하게 했으면 자신의 시대의 경국대전 편찬의 완성을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기 위해서 후대 왕들에게 바통을 넘겨가지고 성종 때 이 법전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이거는 우리 지금의 시대에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책의 편찬에도 착수를 하는데요. 이 세조는 특히 고대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만주를 차지했던 우리의 그 역사를 중시하고, 그런 점에서 양성지와 같은 세조의 아주 핵심 참모를 시켜서 동국 지도와 같은 이런 지도들을 작성하게 하는데, 세조 때 만들어진 지도에는 꼭 만주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좀 더 고대사부터 웅장하게 우리 역사를 기술하기 위해서 이 단군 조선에서부터 시작되는 우리 통사 자신의 그 참모들을 시켜서 동국 통감이라는 역사책의 편찬에 착수를 합니다. 근데 역시 여기도 주목되는 것은 경국대전처럼 자신의 시대의 완성의 끝을 보지 않고 계속적으로 후대 왕들에게까지 업적이 계승되게 함으로써 역시 동국통감도 성종도 완성이 된다. 그래서 경국대전, 동국통감, 이 조선을 대표하는 헌법과 조선을 대표하는 역사서 편찬의 시작은 세조가 했고, 그 완성은 성종 때 이루어짐으로써 조선전기 우리 소위 학문과 문화사업의 어떤 종결자적인 이런 성격을 보이게 했던 그 기틀을 잡은 왕이 세조였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세조는 사실 왕이 오르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이 순환을 겪었죠. 그리고 왕이 오른 이후에도 결국 단종복위 운동 같은 거는 그 수양대군에게 반대하는, 세조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세조가 왕이 올라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조선전기의 어떤 그 성종대에 이르기까지의 전기 문화사업의 어떤 초본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후대의 세조는 결국 계유정난을 일으킨 어린 왕을 폐위하고 자신의 권력의 야욕을 보인 왕이라는 점이 사실 부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결국 세조 시대 이후에 소위 조선의 역사에서는 살인파라는 세력이 주축을 이루면서 결국 이
세조의 어떤 왕위 찬탈에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제하에서 계속 세조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전개되어 나가고, 이런 결과 마침내 숙종 때 단종이 노상군이라는 멍해를 벗고 단종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사육신도 명예를 회복해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수양대군의 후퇴타는 그 직후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세조가 왕위에 올랐으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세조의 후퇴타는 실패했다. 그만큼 역사적 평가는 냉엄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세조라는 왕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잡아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많은 생각을 해보는 계기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